네, 잠시 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가운데 누가 선출될지 주목되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도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가 될까요?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후 2시부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앞선 2차 경선보다 조금 올라서 52.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최종 결과에 어떤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당원 투표율이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 올랐는 게 이제 과연 그러면 홍준표 후보 쪽에 줄을 섰던 그런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김문수 후보로 지지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역량에 따른 조직표가 움직인 건지 아니면 그 역량에 따른 반감을 가진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 자발적인 투표가 움직인 건지 이 차이에 따라서 아마 투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간의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은 치열하게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주목을 못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직표보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또 그렇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한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투표를 더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가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당원 투표율 52.62%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1차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수치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앞선다 이런 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네. 아무래도 당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고 좀 민심에서는 아무래도 중도층에 어필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1차 경선 때와 비교해서 당원 투표율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약간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어떤 후보가 유불리가 가려졌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있었던 저는 한덕수라는 변수. 한덕수 이제 후보로 불려야겠죠.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이 국민의힘 경선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더 유효하게 미쳤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원 투표의 증가보다는 한덕수라는 변수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유불리를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에서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상식적인 흐름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의 변수를 짚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덕수 후보가 이제 나온 뒤로는 단일화는 이제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한덕수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 당의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후보가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부터 출마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 당 최종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마 선언 날짜까지 이미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미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우리 당 오늘 최종 후보가 되는 그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관건일 텐데요. 그 부분은 아마 치열하고도 그리고 함께 미래 비전을 논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단일화 협상이 돼야지만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플러스만 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아마 국민들한테도 식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어찌됐건 본인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일반 국민적인 정세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그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본인이 벗어나려면 본인도 미래와 비전 그리고 전략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 누가 되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라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스스로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려면 여전히 컨텐츠를 똑같이 제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서 비전을 보여줄 때만이 단일화의 극적인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잠시 뒤에 누군가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바로 말씀하신 이 단일화가 이제 가장 또 큰 관심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 모두 어쨌든 방식에 있어서 좀 온도차가 있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뭔가를 이제 풀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사실 두 후보의 그 입장차가 좀 전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덕수 변수가 나왔을 때부터 김문수 후보는 뭐 김덕수란 얘기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약간 단일화에 있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8인, 4인, 이제 최종 2인에서 1인까지 치러지는 3차 경선까지 치르면서 치열하게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 이 한덕수 후보만 왜 유독 따로 결승전을 치러야 되느냐라는 내부의 불만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일화를 거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저는 과연 제대로 된 단일화라는 게 결국 양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치열하게 거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에 들어보면은 공보물을 위해서는 7일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후보 등록 10일, 11일에 지금 후보 등록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하는 게 좋고 근데 만약 12일과 11일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결렬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면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원들 그리고 저희 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 정서까지 합친다면은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온도차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경선을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한동훈 후보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두 후보가 이제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플러스가 아닌 비전과 미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단일화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찾아야지만 저희가 국민한테 다가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11일이 마지노선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온 그 자체는 본인이 과도기적인 정부로서 본인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본인은 개헌을 제일 먼저 내세우면서 하야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무슨 욕심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도 역시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없지만 그리고 또 이 세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매개로 한다면은 약자와의 동행을 공통적으로 다 내세웠어요. 그러한 부분이 저는 단일화를 위한 어떤 구성 요건, 어떤 분모, 공통 분모는 갖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렬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공통 분모 안에서 빠르게 논의가 된다면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뭐 비전 정책 이런 걸 얘기해서 뭐 그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오늘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11일 이전에 적어도 11일 당일에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의제기 기간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일까지라고 치면 내일부터 시작하더라도 일주일이 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과연 치열한 단일화를 거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02년에 당에서 뽑혔던 노무현 후보와 당 밖에 있던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떠올려 보면 그 여론조사 문구 하나 정하는데 몇 달 동안 싸웠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여론조사 문구부터 토론을 몇 번 할 것인지 토론회는 한두 번 하면 과연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국민의힘 토론 과정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 변화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처절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졸속 검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보수 지지층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 11일을 넘기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11일을 넘긴 다음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받은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한덕수 후보가 그때까지 썼던 수십억 원의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인 경선은 결국 대선은 현실입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쓰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 과정이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 일산 킨텍스입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오후 3시 46분쯤 일단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에 개표 결과를 약 40여 분 뒤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잠시 뭐 후보자 이벤트도 있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련 상황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유의미한 장면들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단일화 룰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 룰을 정하는 게 이제 관건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자에게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 후보 측의 이제 대리인이 나올 것이고 그 대리인들 사이에서 협상을 해서 룰을 정할 텐데 지금은 과거처럼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 복잡할 게 없냐면은 이미 우리 당은 지난 202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안철수 당시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경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덕수 후보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지만 범여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선 룰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원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의 문제, 그리고 아니면 당원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갈 거냐의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결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정책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개헌이란 공통 분모.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경쟁적으로 찾아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정치 철학을 개선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도 누가 먼저 활용하느냐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다 준비돼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면은 국민들한테 내보낼 그런 정책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일화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룰도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컨텐츠도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 합의라는 것은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다시 안정적인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갈 거냐,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사과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진정성에 의한 단일화, 그것만 합의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일화 방식이 왜 어렵냐면요. 여론조사,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할 때 문구에 후보로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와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로 물어볼 때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정당 소속의 당원들은 누가 적합하냐고 했을 때 당의 후보를 고르는 경우가 많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로 했을 때는 외부의 후보일지라도 약간 그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후보, 그때 과거에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가 그랬던 겁니다. 적합한 후보로 할 것인가, 경쟁력 있는 후보로 할 것인가. 아마도 지금 만약에 지금 김문수 캠프나 한동훈 캠프 그리고 한덕수 캠프에서도 어떤 문구를 넣고 돌렸을 때 본인들의 캠프의 후보가 지지율이 잘 나오는지 그에 대한 분명 분석이나 연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거 놓고 분명히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원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지금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외부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칠 거면 결국 국민 100%로 갈 텐데 국민 100%로 가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할 것인지 그러기엔 기간이 촉박한데 아마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인단으로 통해서 100%를 하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국민 선거인단, 국민 여론조사 달라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이고 선거인단은 좀 자발적으로 좀 조직력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직력에 힘을 얻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으로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그냥 그냥 큰 그림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룰도 받아들인다? 그런 후보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룰 세팅하는 과정, 아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과정, 이 과정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최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선출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맞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후보별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과한 후보 중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한동훈 후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를 짧게 했지만 당대표를 하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던 경험 때문에 사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법안 개정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왔을 때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과 얼마나 맞서서 내보낼 거냐. 사실 맞수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많이 숙달되고 훈련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분야에서 아마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맞수 토론 과정에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같은 그런 굉장히 진일보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진일보적인 정책과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더 노동 현장에서 노력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상으로 본인이 약자를 더 위한다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탄핵과 계엄에 대한 그런 선명한 태도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넘어가야 될 본인의 숙제고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가 다 강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이재명 후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앞으로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되고 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마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30일 남았거든요, 대선이. 이 30일이 굉장히 조그만 시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벌써 지역 투어를 하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후보들은 아직까지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적 한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3차 경선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오늘부터라도 전력 투구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앞서고 그리고 국민 속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한덕수 후보의 선출에 대한 어떤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파괴환송심이라는 이제 변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생긴 거나 다름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별로 어떻게 좀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이 맞수 상대로서 좀 이 부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파기환송을 됐다고 해서 이거는 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전략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냥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주당에 대한 뭐 압박, 후보 바꿔라 아니면 후보 사퇴하라 뭐 이런 압박은 계속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 후보들 개별 전략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뭐 사법 리스크는 계속 공격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좀 내용이 달라질 뿐 뭐 강도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 내부 경선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재명을 이길 후보다, 내가 이재명에 맞설 후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출된 후보가 계속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 네거티브나 안티테제로만 뭔가 내세우게 된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수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이나 파면을 당했는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그 헌정사상 이래로 최초로 왜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보수의 재건, 보수가 어떻게 바로 설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왜 우리가 왜 보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파기환송, 뭐 재판 일정 이런 걸로 공격을 한다 해도 국민들께서는 보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개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두 후보자를 지금 무대 위로 올려서 짧게 대담을 하는 이벤트가 예.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아마 뭐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야기들이 저희가 좀 유의미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개표 선언이 됐고 개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 이벤트, 그러니까 후보자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개표는 3시 한 50분 정도에 개표 결과가 일단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길게는 한 30분에서 40분 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누가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서요. 당심에 과연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아무리 영향을 주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을 통해서 잘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는 것은 이미 유죄를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부도 배당이 됐는데 유죄가 무죄로 바뀌진 않습니다. 예. 다만 양형의 결정은 고등법원에서 고유 권한이죠. 그 얘기는 대통령직이 가지는 그러한 엄격성, 존엄성, 고귀함 그런 거 생각할 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또 중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또 들고 나온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개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개혁 과정이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되다 보니 공수처라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또 급하게 신설된 조직이 한계를 가지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계기로 그 여실히 한계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검찰 개혁을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또 만들겠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가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왜 지금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급하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겠다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헌법에도 없는 법을 만드는 보편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이죠. 왜 그게 지금 나와야 되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중도 측면에 있는 국민들이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반론 기회는 충분히 드릴 거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지금 이제 경선이니까요. 이 경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심에 과연 1일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르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방향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안에 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법원 판결 이런 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실 이렇게 큰 판결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좀 힘들어했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판결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위해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국민 다수가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치러지면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신속한 결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2심 결정을 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속이 아니라 졸속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뒤집는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 며칠 만에 거의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료들을 과연 꼼꼼하게 읽고 검토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뭔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고 과연 느끼실까? 아직까지 지금 이 이후에 여론조사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검찰개혁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요.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또 동의하신 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을 내놨지만 저희는 그게 다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1기 검찰개혁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이 좀 맞물려서 논의가 될 때 그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보수도 들어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뭔가 우리 안이 잘못됐다면은 보수의 안도 같이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함께 담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찰개혁 시즌2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도 저희 안을 갖고 무조건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형사소송법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 그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지금
좁게 해석해서 기소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넓게 해서 재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만약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할 것인가 저는 사실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좀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이쪽에 좀 맡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84조에 대한 해석을 넓게 해석해 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좀 헌법재판소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온당하게 봐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전당대회장 모습, 지금 실시간 모습인데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개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두 후보들의 짧은 인터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여 분 뒤에 나올 것인데요. 잠시 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도 다 공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지금 오늘 전당대회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정당대 룰이 당심 50%, 민심 50%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1대1 등가기 때문에 예. 합산이지 않습니까? 과연 민심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차가 나느냐, 그리고 당심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차가 나느냐, 저는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예. 그 말씀에 이제 그간의 경선 과정에서 숫자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그냥 한간에 들린 얘기로는 후보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4인으로 좁혀졌을 때도 안철수 후보는 조금 떨어졌지만 3위는 큰 차이 없다. 이런 게 사실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많은 취재 과정 중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아마 마지막 3차 경선 때 두 사람이 치열하게 또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외전도 치열하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심 경쟁도 치열했고 당심 경쟁도 치열했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분했을 때 표 차이가 저는 주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당심에서는 설사 표 차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심에서 표 차이가 크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다양성 때문에 많은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왔지만 적어도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바가 뭐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그 후보는 전략도 수정해야 되고 이제 대선은 본선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500만여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한 시금석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표 차이 거기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거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심은 좀 김문수 후보 쪽, 민심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보수 진영의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과거까지 떠올려 보면 2007년 때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을 때도 당심과 민심이 다르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도 홍준표 후보와 당심과 민심을 서로 나눠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심과 민심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과연 한동훈 후보가 민심으로 당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경선 과정 내내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정도의 민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 시작될 분명만 하더라도 보수 진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이 훨씬 컸었거든요. 근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탄핵 찬성을 목소리 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점점 넘어가는 과정을 보였었는데 그 결과가 최종 결과로 나왔을 때 과연 탄핵 찬성하는 후보가 될 것인가 탄핵 반대하는 후보가 될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했던 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분이 되는 게 상식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탄핵은 잘못됐다 오롯이 민주당 탓이었다라고 주장한 후보가 만약에 보수정당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차기 대선에 있어서 사실 결과를 볼 것도 없이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경선 상식적인 뭔가 대선 본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비상계엄을 지적했던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부분 있으신지.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예, 예. 결국은 민심의 표 차이 거기에서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설사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그 표 차이를 본다면은 본인의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뭐 본인의 스탠스대로 계속 가면 되겠죠. 그래서 민심의 표 차이, 당심의 표 차이고 표 차이를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 이재명 그런 구호로만 되진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비전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되면 그야말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차기의 당권의 향방도 이번 경선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물론 후보자가 되면은 당권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그 당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사무총장을 바꾸냐 안 바꾸냐 그런 문제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대선은 과거 대선처럼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고 그리고 당도 혼란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지금 대선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권을 가졌다고 해서 또 인적 청산 이런 걸로 간다면 당이 또 다른 혼란을 뭉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대선에 전부 다 올인을 하고 그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문제 논의하면 됩니다. 홍영이나 뭐 이런 친윤 의원들처럼 뭐 한덕수 당시 총리 권한 대행을 추대하는 그런 연판장도 돌리고 그런 움직임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조차도 이제는 좀 자제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됐다면은 단일화 과정도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함께 단일화 과정에서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당권을 만약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마치 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당이 혼란을 빠지고 만약에 그 이탈이 생긴다면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가 될 때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될 때다. 당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이 시각에 진행하고 있는 저 후보자 이벤트도 뭐 그렇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수락 연설을 하고 나서 승복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화합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어떤 축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준비했다는데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끝까지 좀 가져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이벤트를 따로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부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저 두 분이 대담하는 거에서는 대담 내용이 지금 투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미 투표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걸 지금 개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아름답게 지금 연출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아마 이 통합과는 다른 갈등의 씨앗들이 아마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요. 예,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좀 매끄럽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신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럼 단일화 과정에서 아마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사실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친윤,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와 당무 우선권을 주게 되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의견이 대립된다, 갈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벌써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당적을 버리지 않고 지금 한덕수 캠프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정당의 당적을 버리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도로 캠프로 들어갈 수 있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사실상 지금 그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덮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마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오늘 3시, 4시에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한 뭐 책임 이런 저는 책임론도 불거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권을 내려놓고 통합하자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선 이후 당권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욕심들이 스물스물 피어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저 화면에서도 함께 앞으로라는 글씨가 크게 보였는데 여러 가지를 또 우려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뭐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이 지금도 이렇게 분열되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선 후보, 최종 후보가 선출된 뒤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불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치 누군가 느낄 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출마했지만 어찌됐든
범보수, 범여권의 후보는 맞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다만 그 단이라도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통합이 우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한 번에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희가 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여 분 정도 뒤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네, 어떤 후보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후보자, 지금 양 후보자들을 지금 양 후보자들이 이벤트가 이제 조금 전에 이벤트- 예, 예. 끝났고요. 예, 이제 다음 이제 순서를 위해서 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인물이 이제 결국엔 이제 한덕수 총리로 또 귀결이 됩니다. 이 뭐 단일화 과정에서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 이제 일단은 행보를 좀 보면요. 어제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좀 현장에서 좀 가로막힌 이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메시지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광주 5.18 묘지를 찾아서 좋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왜 광주에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이뤄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본인의 이 대선에서 좀 유리한 장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장점이 뭐냐? 본인은 호남 출신이다. 호남 출신이고 윤석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총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 스탠스를 갖고 있다. 이걸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한덕수 후보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반에는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 언론에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게 나오면은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걸 빼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 호남 출신인 걸 숨겨오다가 김대중 정부, 호남 정부가 들어서자 그 이후 갑자기 호남 출신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저는 5.18 이 단체들이 한덕수 후보가 이런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윤석열 전 정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그리고 파면당했던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로서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런 메시지를 갖고 호남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치적 이용을 하기 위해 호남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반발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한덕수 후보의 이 목적은 알겠으나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을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행되어야 호남 민심도 그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잠시만요. 요거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이벤트가 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남을 찾은 한덕수 후보의 행보를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덕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통해서 개헌을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통상 문제 해결 적임자다. 본인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자의 동행을 천명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출마 선언까지는 참 좋았다. 그리고 약자의 동행을 상징하는 쪽방촌을 방문하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겠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5.18 방문을 통해서 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였는데요. 저는 한덕수 후보의 문제보다는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는 지금 캠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략을 짰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통합이 물론 5.18이 통합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과 탄핵의 과정에서 그 중심에 어쨌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고요. 하지만 5.18은 통합의 메시지도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의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선행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 그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5.18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전 조율이 없이 바로 5.18 묘지를 참배한다.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전략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5.18 묘지를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대응하는 시민단체도 저는 좀 너무 좀 과했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아픔은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까지 왔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문제 박대하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모셔서 왜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했더라면 어제 그러한 볼상사나운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장면은 사실은 국민 통합을 메시지로 해서 행보를 하려고 했던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나 그리고 계엄의 아픔도 있고 5.18의 아픔도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 국민이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양쪽 다 사실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리고 앞으로 한덕수 후보가 행보를 하려면은 네. 본인이 얘기한 그 세 가지 측면 개헌 그리고 국민 통합 약자 동해 그리고 통상 문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미세하게 정교하게 좀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나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하야를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역대 대통령들 다 보더라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다 개헌을 하겠다 하지만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준비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후반부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 동력이 상실이 되죠. 그리고 현행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할 때 향후 개정된 헌법은 현행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5년은 채웁니다. 그리고 개정된 헌법이 설사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1년 차, 2년 차, 그리고 3년 차에는 본인이 하야하겠다.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부분도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거국 내각 구성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헌에 더 주력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개헌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개헌을 어떤 청사진을 할 거냐. 그것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많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 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87 체제를 극복하고 지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이 구체성을 이제 좀 더 준비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게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덕수 후보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걸 보고 아 이분은 공무원 생활만 40년 넘게 하셨지 한국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은 40년 동안 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임기 단축 개헌 하겠다는 게 결국 골자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 선거 기간을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시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뭔가 그 하야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임기만 맞추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는 사실 대통령제의 단점 중 하나인 여소야대 상황이 왔을 때 전국 교착 상태로 빠질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여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대야소 상황을 만들어서 뭔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사실 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대야소 상황 되는 겁니다. 그 임기만 맞추면 임기만 뭔가 선거 기간만 맞추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뭔가 분석과 어떻게 개헌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 없이 단순히 그냥 3년만 하겠다라는 그리고 임기를 맞추겠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왜 그 제안을 했을까? 저는 그 뒤에 말한 그 거국 통합 내각 구상과 일맥상통하라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전국의 그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한덕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약간 과도 정부 성격으로 규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윤석열 정부 그 책임도 있습니다만 차차기 정부의 중간에 딱 3년 동안만 하면서 뭔가 개헌을 완성하고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만 하겠다. 나는 중도적 인물이다. 나는 40년 동안 공무원만 해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는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토론회 한번 하면은 5분 만에 깨질 겁니다. 바로 물어볼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탄핵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 하나 받는 순간 깨질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본인의 지지 기반인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친윤 세력의 지지가 잃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게 된다면 난 탄핵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도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내세우는 과도 정부, 중도의 후보 이런 이미지도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그 며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략과 고민이 너무 부족한 후보로 보인다. 저는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행보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정대철 헌 전 회장 만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개헌의 의지를 보이면서 개헌을 기치로 빅텐트를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개헌과 빅텐트라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본인이 내세운 가장 첫 번째 출마의 명분이 개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대철 우리 헌정 회장도 개헌 토론회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연결성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적하신 것처럼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의 구체성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선거구 제도 개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방법론이 나온 것처럼 지금 기초의회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소멸시대에. 그렇다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통합해서 이것을 미국의 하원처럼 만들고 현재 국회의원을 상원으로 만들어서 이런 양원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 제도가 더 이상 이거는 지역 감정을 더 양분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니 대선거구제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이러한 또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논의가 없이 단순히 개헌만을 외쳐서는 아마 그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비칠 거예요. 그 명분이 공통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숙제로 안고 빠르게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당의 후보도 개헌이라는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공통점이 되려면 더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첨언 한다면 단순한 그러한 개헌과 관련된 행보에 넘어서서 예. 본인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후보입니다. 당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걸 뛰어넘고 그리고 본인이 끊임없이 그 개헌과 탄핵을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보여줘야죠. 그러다 그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더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개헌 카드가 단일화의 변수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개헌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수와 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당 후보가 누가 선택이 되든 간에 그 후보도 개헌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87 제재 헌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이미 본인도 3년 단축을 얘기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임기 단축은 얘기 안 했지만 이 개헌이라는 부분은 우리 당에서 이미 공통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저는 공통 분모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개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수 진영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개헌에 적극성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됐던 걸 과거의 행태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민주당 정부에서는 조금 더 개헌에 적극적이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고요. 지금 사실 그 이후에도 잠시